네, 윤석열 전 대통령 헌재의 변론에 직접 참여해서 자신의 입장을 열심히 변호했습니다만 헌재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헌재의 판결을 사실상 수긍한다, 인정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한석 기자. 자, 전 대통령 측이 내놓은 메시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조금 전 윤 전 대통령 입장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면서 많이 부족한 자신을 지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의 메시지로 이해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헌재 선고 결과를 TV를 통해서 지켜본 걸로 전해졌는데 선고 직후에 변호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입장문을 정리한 걸로 알려집니다. 네,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일괄 사의 표명을 했군요. 네, 대통령실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에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후속 대책 등을 검토한 걸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급 이상 15명의 참모진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헌재 선고 직후인 오전 11시 40분쯤에는 집무실 외부에 개항됐던 봉황기도 내린 상태입니다.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은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만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망연자실해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경호처도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곧 구체적인 윤 전 대통령의 퇴거 계획 등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선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사과하라면서 이제 회복과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된 건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자 정치권 모두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면서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면서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과 평화, 경제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성장과 발전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 뜻과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갈등과 분열 선동도 당장 중단하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지금까지 헌법이 결정한 바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이행하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선 12.3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그제 본회의에 보고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은 바로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네,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했던 국민의힘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에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 직후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긴급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권 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한다는 말로 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견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의 결정에 수용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어 2개월 뒤 열릴 대선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갖고 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탄핵 후 폭풍 속 국민의힘은 숨고르기를 거쳐 대선을 비롯한 전국 대응 방안과 운영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탄핵에 찬성하거나 혹은 반대했던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자, 탄핵에 찬성했던 집회 측부터 좀 알아보죠. 자, 전현남 기자 나와 있나요? 네, 오전에 안국역에 모여 있었는데 찬성 집회 측이 시청역으로 자리를 옮겼다고요? 네, 저는 시청역 7번 출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3시간쯤 뒤인 저녁 7시부터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서 촛불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분주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오전엔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안국역 일대에 모여 있었습니다. 선고가 시작되자 대형 스크린으로 다 함께 마음을 졸이며 탄핵 선고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오전 11시 22분 문 권한대행이 시간을 확인하고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다고 밝혔을 땐 곳곳에서 박수와 함께 큰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축제 분위기 속에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 인근으로 다 같이 행진했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춤을 추며 꽹과리를 치는 등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 주변은 경찰이 가포 비상령을 내려서 150m 주변을 전부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선고를 앞두고 헌재 주변 150m를 진공 상태로 만들었었는데요. 낮 2시부터는 헌재 바로 앞을 제외한 안국역 일대에 설치했던 차단벽들을 모두 해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부터는 최고 경비 단계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서울 도심에 210개 기동대 약 14,000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와 대화경찰 등을 배치했습니다. 아직 해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경찰은 안전 상황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헌재 인근 3호선 안국역은 어제 오후 4시부터 무정차 통과와 함께 모든 출구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역에서 SBS 전연남입니다. 네, 자, 탄핵에 그럼 반대했던 측 움직임은 어떤지 우리 신정은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탄핵 반대 집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오전 일찍부터 선고 이제 지켜보면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현재로서는 점점 좀 해산을 하다가 관저 앞에만 일부 인원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 반대 집회 측의 움직임은 앞으로가 또 관건인데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탄핵 반대 집회 같은 경우에는 주최 측이 좀 성격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 여의도파, 광화문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소위 여의도파라고 일컬어지는 세이브 코리아 그리고 전환길 강사가 연사로 이제 나섰던 그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승복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패배는 오늘 하루만의 패배일 뿐이다라고 전환길 강사가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조기 대선에서 이기면 된다라고 하며 이제 현재 결정에는 승복하지만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취지의 입장을 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일 여의도에서 원래 집회를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건 취소를 했습니다. 이와 달리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자율통일당 이제 광화문파 같은 경우에는 불복종 투쟁을 선언하면서 내일 오후에 1시에 광화문으로 집결하자 이렇게 총력 투쟁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헌재 결정에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부당한 결정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국민 저항권 얘기를 하면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여의도파 같은 경우에는 헌재 결정에 좀 승복하는 그런 취지의 입장을 냈던 거고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파 같은 경우에는 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면서 계속해서 투쟁하겠다 이런 차원의 입장을 내서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기영 대변인,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헌재 결정을 사실상 수용한다.
이런 입장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것이 지지층의 반발을 좀 무마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폭력 사태로 번지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도 좀 있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시간까지 아직까지 뭐 큰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고요. 무엇보다도 헌재 결정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입장이 나왔는데 무엇보다도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말씀하셨고요.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대통령을 했던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국민과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앞으로의 우리의 어떤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서 어떻게 불복이나 수용하지 않겠다는 어떤 의사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어떤 이번 결정에 대해서 불만은 있을 수 있죠. 네. 하지만 그 불만이나 이견 제시가 적극적인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바는 아니거든요. 저 또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존중은 하지만 결정 전체에 대해서 납득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헌재가 단심이고 무엇보다도 8인이 여러 어떤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야지만 네.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아쉬움은 조기 대선을 통해서 우리의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서 또 한 번의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자 이승훈 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후 약방문식으로 다 끝난 뒤에 생각을 해보면 여야가 서로를 향해서 왜 대통령이 먼저 승복 선언을 해라, 이재명 대표는 왜 승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했던 것들이 사실상 어찌 보면 좀 쓸데없는 얘기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상 뭐 쓸데없는 얘기죠.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승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양심에 반해서 승복해라 이런 것 자체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3년간 야당과 야당을 지지했던 세력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취지로 공격을 해왔던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갈등으로 부추겼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통령께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야를 지지하는 국민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다행이고, 또 대통령의 발언이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승복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차기 정부는 정말 책임을 질 줄 아는 정부, 그리고 유능한 정부, 갈등이 아닌 통합의 정부가 꼭 탄생을 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더 이상은 정체되지 않은 그런 대한민국으로 다시 발돋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신정호 기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 현재까지는 관제에 머물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자 일단 파면이 된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사저로 집을 옮겨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탄핵된 대통령이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 퇴거해야 한다 이런 게 뭐 현행법상 규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이 박탈된 만큼 윤 전 대통령도 파면 결정에 따라서 지금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를 떠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초구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때 파면 결정이 나자 서둘러서 이틀 만에 청와대 관저를 떠났었거든요. 이걸 좀 고려를 한다면 지금 입장도 좀 나왔던 만큼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구 자택으로 이동하는 것도 수일 내에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일단 지금 어쨌든 뭐 자진 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에 퇴임을 했지만 지금 경호나 경비 관련한 예우는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자택으로 이동하고 나서도 최소한의 경호는 계속 유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고은 변호사, 이제 조기 대선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언제 대선을 치르게 돼 있는 거죠? 네,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선거 일자가 6월 3일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마 그 무렵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각 당에서는 당내 경선 등의 일정을 아마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선거가 치러져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김기영 대변인, 일단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뭐 민주당은 사실은 뭐 대선 후보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데, 자 국민의힘은 후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정리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저는 이제 대통령이 네.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은 뭐냐면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 시대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언가 그런 어떤 시대 정신과 본인의 가진 어떤 정치 이력 그리고 본인의 캐릭터 능력 그런 것들이 결부된 사람이 저는 대통령이 된다고 봅니다. 실은 저는 대통령이 21년 6월 29일 날 정치 참여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원래는 대통령과 일면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리라는 확신을 좀 했던 게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시대 정신을 담아낼 그러면서도 쉽게 깨지지 않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봤을 때 저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뭔가 확정적인 유력한 야당의 후보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파면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어떤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아무래도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그런 표현도 있듯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서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좀 대치하는 국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어떤 리더십은 뭐냐? 이 쪼개진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이끌 사람이 과연 누구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양한 어떤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뭐 오세훈 시장부터 해가지고 뭐 김문수 장관,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까지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까지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후보들이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와 정책적인 어떤 선의의 대결을 한다면 뻔한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국민들이 봤을 때 조금 실증난 이재명 대표보다는 분명하게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을 겁니다. 네. 한 사람을 위한 5년짜리 대통령. 근데 이 대통령의 권한 플러스 막강한 190석 가까운 입법 권력까지 가진 민주당 정권이 됐을 때의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을 할 겁니다. 3년짜리 임기 단축을 통해서 우리가 권력을 분점하고 2028년 4년 중임제의 어떤 그때 그런 어떤 개헌을 통한 국민과의 어떤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썩 반기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이 반기겠습니까? 3년 동안 지금 나라가 망가졌는데 3년 갖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5년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은 그냥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인 포장 주장이다 뿐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국민의힘이 이제까지 친윤이다, 반윤이다, 비윤이다 해서 굉장히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조기 대선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또 너는 탄핵에 찬성했잖아, 너는 반대했잖아 라고 하면서 너는 배신자다 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또 국민의힘이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계속적인 여진이 있는 거거든요. 네. 탄핵에 대한. 그래서 국민의힘이 빨리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민주당은 이제 뭐 비명계가 어떻게 보면 설 자리가 없어졌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작금의 상황을 일으켰기 때문에 또한 구속 취소되면서 더욱더 비명이 설 자리가 없었는데 다시 표현하자면 비명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기보다는 비명과 친명이 함께해서 이제는 망가진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 그 역할을 함께 해야 된다. 그러면 차기에 또 기회는 오는 것이니까요. 이제는 분열보다는 통합으로 민주당을 넘어서 국민의힘으로 그리고 국민으로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임기단축 개헌 같은 것은 뭐 여기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자, 정대철 헌정회장이 주로 이제 이 키를 잡고 추진을 하는 운동이에요. 여기도 한번 나오셨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3년이 모자라다면 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뭐 워낙 확실한 그 강한 차기 대권 주자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재선권을 주자. 그래서 4년으로 하되 3년 뒤에 4년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나쁜 제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말씀을 들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의합니다. 4년 재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국민의힘이 받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래요? 이재명 대표에게 재선을 허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받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정치야 뭐
언제든지 가능성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뭐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통령의 어떤 파면 결정이 나왔지만 이 선거 기일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거친 모습들이 있습니다. 줄탄핵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쌍탄핵도 얘기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거친 언사가 있었죠. 뭐 10,000명을 대통령의 계엄을 통해서 10,000명을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더 압박을 넣어서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을 예고하고 있다. 유혈 사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거를 국민들이 봤을 때 야, 이렇게 여소야대 국면에서 170석 이상, 야당 전체로 봤을 땐 192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심지어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는데 헌법 84조를 언급하면서 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이제까지 의혹 제기로 인해서 재판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수설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 중지뿐만이 아니라 임기를 연기하는 개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자기가 내려오기 전에 모든 죄에 대해서 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엄청난 생각까지 상상을 할 수 있었는데 예전은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보니 줄탄핵 이거는 진짜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무회의를 무력화된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해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김필성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란 혐의의 어떤 내란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건 하면 안 된다. 이 정도까지 말을 했거든요. 네, 자 이고은 변호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정치권에서 한참 이 불이 붙었던 개헌 논의가 지금 현재 오늘 최종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면서 싹 들어가 버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결심하지 않는다면 개헌이라는 게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을 보태긴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오늘 있었던 헌재 결정이 이제 8대0 만장일치 결론에서 일부에서는 굉장히 환호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탄식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사실은 탄핵을 찬성했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두 번째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라는 것이 네. 결코 웃을 수만은 없는 결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법률가를 떠나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뼈아프고 향후에 이제 있을 조기 대선으로 이제 선출되는 이 대통령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또 국정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또 그런 취지에서 임기 개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합니다. 네, 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자, 모두가 다 인정하는 일입니다만 사실상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관점에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요. 네. 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저렇게 후보들이 많은데 좀 경쟁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뭔가 경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그걸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민주당 내부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친명들은 더 뭉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꼭 이겨야 될 선거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런 마치 경선이 멋있게 이루어지는 양 하는 것도 네. 사치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번에 빨리 정권을 되찾아와야 된다. 이런 기류가 강하게 형성됐기 때문에 김부겸 전 의원이라든가 몇 분 정도가 아직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또 그분들이 또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경선에 임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져 버렸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확고한 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마치 이제 대통령이 되면 네. 혹시 또 재판이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또 대통령 선거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국민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걸 다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무죄 판결 받는 것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그런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다시 재판을 진행해서 지금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한다? 그리고 다시 대선으로 가게 한다? 이건 사법부가 대통령을 결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정당성이 굉장히
상실되는 것이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가 망국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소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추되지 아니한다거든요. 그래서 기소와 좀 다른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재판은 중단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신재호 기자, 일단 선관위가 발빠른 조치를 또 내놨죠. 네, 맞습니다. 선관위가 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홍보 등록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전해드린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중앙선관위원장과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네. 과정에서 뭐 대선의 어떤 공정하고 이런 관리를 협의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일정이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는 8일에 이제 국무회의가 정례적으로 있습니다. 이때 이제 국무회의에서 일정을 정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지금 6월 3일이 가장 유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로서는 지금 파면 선고가 나고 나서 바로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한다라고 해서 어떤 차기 이제 대통령 선거 준비 절차에 바로 착수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6월 3일로 가정을 한다면 각 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 23일 전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 11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하고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제 만약에 대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에 직을 사퇴를 해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5월 중에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 판결 전에 서로를 향해서 승복하라 이렇게 요구했던 여야 모두 승복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우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소 판결 직후에 한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그런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약 5천 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 내고 권력을 맡겼더니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 헌법재판소 조금 전에 나간 이 이재명 대표 얘기가 좀 잘못 나갔습니다. 4.3 기념식해서 헌법재판소에 선고 전에 했던 얘기인데 잘못 나갔습니다. 준비해서 다시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럼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헌재 판결 이후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나갔던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는 좀 잘못 나간 거고요. 헌법재판소의 판결 직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습니다. 네, 저 탄핵 선고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그리고 개혁신당도 입장을 내놨던데 이 내용은 신정은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원내 군소정당들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승리다,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이렇게 입장을 즉각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내용 그래픽으로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이걸 밝혀줬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과 민주주의, 정의가 이겼다. 멈추지 않고 내란잔당 일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민주주의, 정의가 이겼다.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제 2달. 가장 아무리 늦어도 6월 3일까지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텐데요. 자, 긴 시간이 아닙니다. 평소에 5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던 이 대선과는 상당히 다른 성격의 대선이 될 텐데, 자, 김기영 대변인 보기에 이번 조기 대선의 화두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경제, 민생,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지금 국민들의 정치에 대해서 피로감이 큽니다. 네. 정치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치를 하게 됐을 때 통합적 리더십을 구현할 사람이 과연 누굴 것인가 그런 생각도 좀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트럼프 2기가 발족하면서 지금 관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잘했던 게 한미 동맹입니다. 하지만 그때 바이든 정부 때고 이번에 트럼프 정부는 굉장히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자국 이익주의에 매몰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미국 정부의 어떤 본질적인 외교 정책의 핵심은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측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바라보는 한국의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뭔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를 기대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어떤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누구인가,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국민의힘인지 아니면 민주당인지 이런 부분도 좀 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성은 부위원장은 조기 대선의 화두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좀 통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너무나도 갈등이 깊어졌고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얘기들이 너무 흉흉하게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절반의 국민 또는 나를 지지하는 국민이 아닌 전체의 국민을 지지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많은 별들, 뭐 경찰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구속되어 있죠. 대통령만 나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남 탓이 아닌 나의 탓으로 그리고 부하의 탓이 아닌 나의 탓으로 이렇게 책임감 있는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한미 동맹이 강화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은 뭐 명분도 실리도 특히 얻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본과의 외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뭐 명분을 택하든 실리를 택하든 뭔가를 얻어내는 외교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경제도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고요. 외환 시장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실은 수출 기업들, 수입 기업들이 대부분 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속될 경우에는 파산을 맞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경제에 있어서도 유능한 정부가 탄생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역할을 민주당이 이번에 꼭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신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에 혹시나 극렬 지지층 사이에 충돌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소식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여러 가지 충돌이나 그리고 이제 인명피해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웠는데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어떤 충돌이나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탄핵 심판 선고 직후에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 일부에서
경찰 버스를 향해서 장봉을 휘두르고 깨뜨리고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해서 현행범 체포를 했다라는 소식은 전해졌고요. 그 외에는 어떤 집회 충돌이나 아니면 인명피해나 이런 상황들은 아직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네, 저 안국역에 지하철 안 썼었는데 그것도 재개통이 됐다고요? 네, 이것도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오후 4시 32분부로 안국역 3호선 폐쇄는 이제 다 해제가 됐고 무정차 통과도 해제가 됐습니다. 이게 어제 오후 4시부터 안국역 폐쇄하고 그리고 무정차 통과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여러 집회 인파들이 모이는 걸 우려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 집회 인원들이 좀 해산을 하고 또 상황도 좀 진정됐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오후 4시 반쯤부터는 안국역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 차량도 정상 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모쪼록 아무런 충돌이 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